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단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도 1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최장 20년을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내놨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1,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애플을 성미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단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전격 교체할 정도로 회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 리스크까지 가세했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8차례나 이어진 임금 교섭이 파행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합니다. 투쟁!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시작합니다. 전삼로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반도체 부분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0%로 책정된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국내 임직원 수의 23%가 넘는 인원들의 단체 행동이 예고되면서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노조 측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급 책정 기준 변경 등 처우 개선을 핵심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2차, 3차 추가 단체 행동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성과금 부러져서 30% 임금 삭감됐어요. 반도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첫 파업 리스크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속에 저축은행들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9%에 육박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당장은 버틸만 하다는 분위기지만 부실채권을 얼마나 빨리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던 저축은행 업계, 올해 들어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올 1분기 저축은행 업계는 전년 동기보다 1,000억 원가량 손실이 증가한 1,5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신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이자 비용이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전성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6%대였던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올 1분기 8.8%로 올랐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비하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지만 당장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불황 역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3월 330억 원 규모 1차 펀드에 이어 2차 자체 정상화 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2차 펀드는 무려 3,500억 원 규모로 참여 저축은행을 확대해 향후 3차와 4차 펀드까지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사분기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적인 충당보다는 충당금 기준이 바뀌면서 충당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저희가 또 좀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매각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본 구조가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딜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실채권 공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당국의 경매 공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 기준 33건의 경공매를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자구 노력으로 올 하반기에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랍 국가로는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임 기자,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경제 투자 협력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됩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가 대표적인데요. 관세가 즉시 철폐돼서 중동 방산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일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네,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LNG 운반선을 최소 6척,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조 원 규모를 수주할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최종 계약은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상반기 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GS에너지, 삼성 E&A 등은 청정수소 생산과 도입, 투자 등에서 UAE와 협력하기로 했고, 효성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공동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전 부문에선 바라카 원전에 이은 후속 원전 건설, 소형 모듈 원전 등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죠. 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가 산업은행과 투자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무바달라 측에서 공식화한 투자는 지난해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건뿐인데 이마저도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UAE 측이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60억 달러, 8조 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서 무바달라와 산업은행 외에 다양한 투자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기업 총수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어떤 성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20명이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만남 가운데 에너지와 건설,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30조 원이 투자되는 UAE의 친환경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에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이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기회가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유치가 확대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을 시작할 것이란 외신 보도들이 있는 만큼 바라카 원전에 이은 추가 원전 수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와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부문에서 UAE와 협력키로 했고 SK에코플랜트는 아부다비의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현지 사업 확장은 물론 신사업 진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에서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인들이 참석한 만큼 양국 간 문화 콘텐츠 사업 투자 협력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20년 동안 낮은 가격에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소득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 당장 올해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최근 입주권이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혼부부들이 장기 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20%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장기 전세 주택의 혜택을 신혼부부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 아이 수를 늘리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신혼부부가 장기 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무상으로 더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고 현재 사는 집을 시세 대비 80% 가격에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장기 전세를 노리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면 20평 이상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400가구의 장기 전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주택인 신혼부부 안신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출퇴근이 편하도록 역세권 350m 이내에 마련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한 해 신혼부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4,000가구를 매년 장기 전세와 안신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1,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거품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3배 이상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분기 호실적 발표와 10대1 액면 분할 소식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달러로 불어나며 2위 애플과의 격차를 1,000억 달러까지 좁혔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주식을 8,325억 원어치 사들인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언제 팔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 13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담당하는 월가 분석가 57명 중 5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반면 매도 의견은 1명도 없습니다. 기술주 중심 운용사 아이오펀드는 엔비디아 주가가 2030년까지 258% 더 오를 수 있다며 시가총액은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U인 H100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사 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의 구동을 위해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오펀드는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쿠다와 자동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엔비디아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쿠다는 지난 2006년 엔비디아가 13조 원을 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Blackwell, but rather the growth of their data center business, a 400% year-over-year revenue growth as it relates to data centers. Right now, that's where the investment dollars are heading, and that's what NVIDIA is capitalizing upon.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메디톡스의 두바이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고 생산 공장 건설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보툴리늄 톡신 대표 주자인 메디톡스의 해외 생산 시설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디톡스는 한 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 테콘그룹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설립 관련 투자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약 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초 테콘그룹과 톡신제재 생산시설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메디톡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테콘그룹과 MOU를 체결했는데 이후 테콘그룹의 메디톡스 오송공장 실사 등 1년여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세하게 조율할 사항들이 남아있어서 LOI를 먼저 체결하게 됐습니다. 늦어도 올해 말에 최종 계약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두바이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서
국내 보툴리늄 톡신 기업 최초 해외 생산 시설을 확보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두바이 생산 공장의 기반인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의 할랄 인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할랄 인증이 필수인데 메디톡스는 할랄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보툴리늄 톡신을 앞세워 중동은 물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미용 주사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조 원에서 오는 2032년 42조 원으로 연평균 10% 넘게 성장할 전망. 최근엔 선진국은 물론 중동, 중남미 등 신흥 국가에서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톡스의 두바이 진출이 초읽기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홀로 뒤처진 한국 증시. 올해 상반기 한국 증시를 둘러싼 시장의 평가입니다. 5월 2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0.8%, 마이너스 3.2%로 과거 10년간의 한국 증시 1년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 증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연초보다 소폭 상승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 증시가 부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상승 동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은 올 한 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 금액만 19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30조 원 넘게 사들였던 2009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밸류 프로그램과 AI의 모멘텀 영향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진 건데 이 외에도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호실적까지 다양한 호재성 재료들이 다분했지만 우리 증시는 이를 전혀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의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G20 국가들의 올해 연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 다음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개별적인 상승 부스터를 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미국의 M7 혹은 일본의 사무라이 7 같은 지수 상승을 견인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적고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정부의 부양책 역시 동력이 크게 약해졌는데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듯 외딴섬이 되어버린 한국 주식시장 탓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과 특정 ETF입니다. 올해 채권 시장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치의 순매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시장이 부진을 겪으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니즈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아직 5월이 다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총 19조 원 가까이 채권을 사들인 개인의 추세를 볼 때 올해 채권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월 달에 들어서면서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월 채권 개인 순매수 금액이 3조 원을 육박하는 등 채권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ETF 역시 확인해본 결과 한국 증시의 부진과 연관이 깊었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 ETF를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인도 같은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증시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파킹형 ETF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에서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배당형 ETF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올해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온 반면 채권과 해외형 그리고 배당을 중심으로 한 인컴형 ETF로는 투자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차세대 통신과 로보틱스가 여는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한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임박한 가운데 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인지하는 세상을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4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로봇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접권이자 로드니 브룩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명예교수는 머지않아 클라우드 슈퍼마인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브룩스 교수가 주장한 클라우드 슈퍼마인드란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장치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AI 컨트롤 타워로 로봇이 창의적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의미합니다. 잭 브룩스 교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차세대 통신과 로봇의 융합이 생성형 AI를 뛰어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nk that better telecommunications, semantic telecommunications, for the next 10 years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generative AI and more important than some of the fancy forms of robots. 브룩스 교수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블랭크 스푸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발목과 무릎, 골반과 허리, 목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가 360도 회전하며 사람과 비슷한 형상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랭크스 푸어 부사장은 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족 보행 로봇 스폿을 무대 위로 올리며 관중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And again, you can see, even though the arm is not super long, we can use the arm in concert with the body, and that really enables it to do a much bigger range of motion. Thank you, Spot. 행사장 밖에선 베테랑 드러머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키스트의 드럼 치는 휴머노이드부터 양팔로 종이컵을 쌓아 올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까지 각양각색의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스트롱 코리아 포럼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로봇과 통신의 초연결 시대를 선사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